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기자가 한국의 경제가 거품이 꺼진 풍선과 같다. 한국은 끝났다. 라고 독설을 퍼부었다는데요. 도대체 이 기자는 무슨 증거로 그런 망언을 늘어놓았을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왕입니다. 중국 유력 시사주간지의 간판 기자로 중동과 동아시아 정세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 중국 내에서 혐한 정서가 은근히 번지며 한국 경제는 끝났다는 보도가 늘어가던 시기에 저는 믿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징의 한 인기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날, 저는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거품이 꺼진 풍선과 같습니다. 기술력도 지속 가능성도 없어요. 단지 서구의 동정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방송 중에 저는 한국 기업들의 실패 사례만 골라 나열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 화재 사고, 현대차의 리콜 문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수율 저하까지 모든 부정적인 뉴스를 총망라했죠.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SNS가 폭발했습니다. 제 발언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왕 기자가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그 순간의 쾌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돌아오자 편집장 장웨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리사, 당신 발언이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뻔했소.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장은 의외의 제안을 했죠. 이 기회에 한국에 직접 가서 취재해 오시오. 당신 발언이 정말 사실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연재 기사를 써오시오. 처음엔 거부하려 했지만 편집장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이건 명령이오. 거절은 없소.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이 나를 알아볼까? 내가 거기서 환영받을 리 없잖아.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좋아, 무너진 한국을 직접 보도하겠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잡아오겠어. 다음 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탑승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는데 한 직원이 제 이름을 유심히 보더니 수상쩍은 눈빛을 보냈어요. 벌써 내가 누군지 알아본 건가? 그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갔죠. 비행기에 타자마자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한국 경제의 몰락 현장 르포라는 제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기술력은 중국과 일본에 뒤처졌고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내수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신나게 타이핑을 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힐끗 보니 입국 신고를 하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여권 정보, 숙소 주소, 체류 목적까지 모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승객은 몇 번 터치한 후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전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승객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 앱으로 미리 하면 공항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입국 심사도 무인 기계로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는 앱의 다른 기능들도 보여주었습니다. 관광정보, 비상연락처, 실시간 교통정보까지 모두 통합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을 중국도 도입하고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순간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맞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건 그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야. 진짜 현실은 다를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에는 긴 줄이 없었어요. 대신 무인 입국 심사대가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신속하게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과정이 단 30초 만에 끝났어요. 심지어 체온 측정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검역 담당자는 제 화면을 보더니 왕리사 기자님, 중국 글로벌 타임즈 소속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그러나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취재차 방문하셨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초여름 서울의 습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줄을 서는데 앞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기사와 의사소통이 안 되어 곤란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 앱을 실행했습니다. 관광객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앱이 즉시 한국어로 번역해 주었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께 호텔 이름을 말하자 그가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중국에서 오셨군요. 베이징입니까? 놀란 제 표정을 보고 기사님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요즘은 기본적인 외국어는 알아둬야 해요. 중국어, 영어, 일본어는 기본이고 최근엔 베트남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기사님은 계속해서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경제 상황, 정치, 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요. 제가 기자임을 알고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 우리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하니까요. 직접 보고 경험하셔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에서 보낸 요원은 아닐까? 내가 좋은 기사를 쓰게 유도하려는 건가?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카드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져보고 주머니까지 확인했지만 없었어요. 호텔에 두고 왔나 싶어 돌아가려는데 불현듯 카페 테이블에 놓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히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는 이미 다른 손님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 10만 원까지 모두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중국 기자의 신분증까지요. 만약 이걸 누군가 악용한다면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카드 지갑을 보셨나요? 검은색인데. 직원은 즉시 카운터 아래를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제 지갑을 내밀었어요. 방금 손님이 두고 가셔서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중요한 물건 같아서 신분증도 확인했는데 기자님이시네요.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 10만 원도 신용카드도 심지어 메모에 적어둔 취재원 연락처까지 온전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정말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이것은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인가요?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중국 SNS에 제가 베이징 방송에서 한 발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기술은 우리가 훔쳐가고 남은 것만 갖고 있다 같은 혐오 발언이 넘쳐났어요. 스크롤을 내리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 리사는 현재 한국에서 취재 중이라는데 과연 어떤 기사를 쓸지 궁금하다. 아마 또 허위 보도겠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있다니 누가 이 정보를 흘렸을까요? 편집장, 아니면 한국 정부, 아니면 중국 정부. 불안감을 떨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편집장이 개입한 후 특별히 허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삼성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은 서울 외곽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직원들은 홍채 인식만으로 출입구를 통과했고 저는 방문자용 디지털 배지를 받았습니다. 이 배지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을 제한하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한다고 했어요. 왕 기자님 환영합니다. 저를 맞이한 글로벌 전략팀의 김민준 씨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는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가능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안상 제한은 있지만요. 저는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중국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김민준 씨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어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선 R&D 센터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D 센터로 가는 길에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52개국 출신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어요. 국적보다 능력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비웃음을 참으며 반문했습니다. 중국인도 많이 채용하나요? 정보 유출 위험은 없나요? 김민준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왕 기자님, 저희는 사람을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어디서 왔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역량과 윤리의식이죠. 현재 400명 이상의 중국 국적연구원이 핵심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중국인 채용 현황을 물어 약점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자랑거리로 말하다니요. 당황스러웠지만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R&D 센터에 도착하자 광활한 연구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협업하고 있었고 특히 눈에 띈 것은 새로운 반도체 공정과 메모리 기술 관련 프로젝트였어요. 김민준 씨는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차세대 메모리 핵심 특허를 200개 이상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죠. 물론 중국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협력은 별개니까요. 그 말을 증명하듯 한쪽에서는 중국 광둥성 출신으로 보이는 연구원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 개발 총책임자였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대기업의 핵심 기술을 책임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반도체 공정 모형을 구경하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안 훈련입니다. 매주 불시에 진행해요. 김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모를 기술 유출에 대비하는 거죠. 직원들은 모든 전자기기를 특수 보관함에 넣고 문서는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3분 만에 모든 과정이 완료됐어요. 철저한 보안 의식에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민준 씨는 저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호화로운 곳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소박했어요. 하지만 음식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은 물론 할랄 푸드와 채식 옵션까지 있었죠. 식사 중에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정말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실리콘밸리에서 10년 일했지만 여기서 더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중국 출신 엔지니어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와서 보니 전혀 달랐죠. 뛰어난 동료들과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 오후에는 삼성의 미래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합니다. 전략팀장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단기적 성과 중심 문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삼성이 위기에도 살아남은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자료를 정리하다가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어요. 쇼핑몰을 둘러보고 길거리 음식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명동 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중요한 취재 내용과 연락처가 모두 들어있었으니까요. 게다가 SNS 계정과 이메일까지 자동 로그인 상태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걸 들여다본다면 다시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되돌아갔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고 학생은 즉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핸드폰 분실 신고는 112로 하면 돼요. 위치 추적도 가능할 거예요. 놀랍게도 2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은 제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IMEI 번호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호텔 예약 이메일에 구매 당시 정보가 있었어요. 경찰은 통신사와 협력해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쇼핑몰의 한 의류 매장 탈의실에 두고 온 것이었어요. 매장 직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받아들고 확인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제 말에 경찰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한국에선 분실물 반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요. 매장 직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외국에서 오셨는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하실 테니까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함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직이었어요. 분실물 신고 시스템, 실시간 추적, 법적 보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공감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경찰과 헤어진 후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데이터를 봤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배터리가 5% 남아있어서 전원을 꺼놓은 흔적까지 있었어요. 그 작은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쓰던 기사를 모두 삭제했어요. 한국 경제의 몰락이라는 제목은 더 이상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연출일까? 다음 날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했습니다. 창업 1년 만에 유럽 진출한 중국계 한국인 조진우 씨를 만났어요.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 30명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진우 씨는 제 방송 발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왕 기자님, 한국 경제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직설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시군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은 정체기에 있고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났다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회의실 벽에는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배우자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실패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조진우 씨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겪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죠. 이런 회복력이 우리 강점입니다. 그의 회사는 AI 의료 진단 솔루션을 개발했는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빠른 제품 개선 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창업 1년 만에 유럽 진출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죠. 정부의 지원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덕분입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 사회 아닌가요? 삼성, 현대 같은 재벌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약점이죠. 하지만 최근 10년간 많이 바뀌었어요. 정부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삼성도 매년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합니다.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벤처 투자액은 5년간 3배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도 20개를 넘어섰습니다. 바이오 헬스, AI, 로봇 분야가 급성장 중이었죠. 고령화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죠. 제가 물었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장 큰 도전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더 혁신에 매달리는 겁니다. 인구가 줄면 생산성을 높여야 하니까요. 스마트워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 스타트업 제품입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까지 측정해요. FDA 승인도 받았고요. 이런 혁신이 우리 미래죠. 한국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강점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취재에서 만난 사람들은 한국의 단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KBS 국제부 PD 정하윤 씨와 인터뷰했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하자 그녀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영어와 중국어가 유창했고 국제 시사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촬영 스튜디오를 보여주며 한국 방송의 기술적 발전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방송국은 오지 기반 실시간 원격 제작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특파원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생방송이 가능하죠. 코로나 시대에 개발한 기술인데 이제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정하윤 씨는 한마이너스 중 관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 언론은 중국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친중인가요? 반중인가요? 잠시 생각하더니 진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반중도 친중도 아닙니다. 균형을 원하죠. 사실에 기반한 보도가 우리 원칙입니다. 의외의 솔직함이었어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중요합니다. 최대 교역국이니까요. 하지만 가치관 차이와 갈등 요소도 있어요. 그걸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한국의 문제점도 솔직하게 보도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며 직접 보여드릴게요라고 했어요. 그녀가 보여준 뉴스는 청년 실업, 고령화, 부동산 문제, 정치 갈등까지 다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재벌 개혁 다큐멘터리였어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비판이었어요. 이런 비판적 보도가 가능한가요? 압력은 없나요? 압력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완벽한 나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압력에 맞서 싸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도한다면 그건 홍보지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어떤가요? 진실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 관점만 강조하고 있나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녁에 KBS 기자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놀라웠던 건 같은 방송사 소속이지만 의견이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왕 씨는 왜 한국 경제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베이징 방송 발언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선입견 때문이었어요. 직접 와보니 많이 달랐습니다. 정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중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더 많은 교류가 필요하죠. 다른 기자는 한국 경제가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내수 침체, 수출 약화, 인구 절벽까지. 하지만 끝났다고 할 순 없죠. 위기를 극복할 역량도 있으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솔직한 대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들은 자국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해결 의지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자에게도 숨김없이 말하는 투명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은 제가 방송에서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기술력도 회복력도 투명성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대로 보도하면 중국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호텔방에 돌아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취재가 잘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사 방향을 약간 수정해도 될까요? 편집장의 답장은 냉정했습니다. 독자들은 이미 당신의 발언을 믿고 있소.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오. 한국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시오.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과 회사의 기대, 독자들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솔직한 보도는 제 경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도는 제 양심을 무너뜨릴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남은 취재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보고 시민들의 일상을 취재할 계획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서울은 생각보다 녹지가 풍부했어요. 도시 곳곳에 공원과 산이 있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를 바라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고궁이, 다른 쪽에는 첨단 건물들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의 조화였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옆자리 노부부가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놀라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중국에서 사업했어요. 베이징에서 5년, 상하이에서 3년 살았죠.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중국과의 교역으로 성공했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기적이에요. 어릴 땐 새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이젠 세계의 10대 경제국이니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그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아요. 특히 젊은이들 미래가 걱정이죠. 할머니는 손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캐나다로 유학 갔어요. 노부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한 비결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지하철에서는 첨단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와이파이가 완벽했어요. 중국 지하철도 훌륭하지만 이런 섬세한 관리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는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타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편하게 가세요. 제 표정만 보고도 외국인임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사려는데 상인이 먹어보라며 하나를 건넸고 사기로 하자 더 담아주었어요. 서비스예요. 중국에서 오셨다니 더 주고 싶네요. 식당에서는 주인이 제가 중국어로 통화하는 것을 듣고 다가와 중국에서 오셨어요.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물었고 반찬을 하나 더 내어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친절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경제 지표나 기술력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 그 소박한 선이었습니다. 한 상인이 준 열쇠고리에는 다시 오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제력만으론 측정할 수 없는 문화적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무너진 한국이라는 프레임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역량도 있었어요. 편집장의 지시를 어기고 진실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설사 그것이 제 경력에 타격을 주더라도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진심을 담아 새로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제작진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분명 무너진 한국에 대한 생생한 보도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왕 기자, 한국 경제는 정말 끝났나요? 현장에서 보니 어떤가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 회복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이 있어요. 우리가 배울 점도 많습니다. 제 예상대로 SNS에서는 즉시 반응이 쏟아졌어요. 왕 기자가 뇌물을 받았나? 한국에 세뇌당했다 같은 비난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발언,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줬다는 응원도 많았습니다. 방송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경쟁하되 배워야 합니다. 선입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해 서로를 이해할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 편집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왕 리사, 당신 제정신입니까? 지시를 어기고 이런 방송을 하다니 회사의 신뢰를 저버렸소. 죄송합니다, 편집장님.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했을 뿐입니다. 기자로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요. 편집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양심, 당신의 양심이 회사 정책보다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주간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부에서 한국 관련 기사는 쓰지 마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 저는 개인 블로그에 진실을 전하는 자라는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는 글이었어요. 처음에는 독자가 거의 없었지만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 객관적인 정보를 원했습니다. 제 블로그는 한 달 만에 10만 구독자를 넘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편집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왕 리사, 당신의 블로그를 봤소. 솔직히 말해 잘 썼더군. 우리 독자들도 그런 기사를 원하는 것 같소.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편집장님? 당신의 정직 처분을 해지하겠소.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자, 연재를 우리 신문에서 해보지 않겠소. 물론 너무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말이오. 그렇게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진실을 전하는 기자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제 기사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새로운 독자층을 끌어들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취재 이후 1년 저는 아시아 특파원으로 발탁되어 다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예전에 만났던 택시 기사님이 기억나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지금은 그분을 찾을 수 없겠지만 그때의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제 안의 편견이었어요. 그 편견을 깨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2주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오늘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기사를 씁니다. 진실을 전하는 자,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위하여.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취재하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언론 자유와 투명성이었습니다. 정하윤 PD와 다른 KBS 기자들을 만나며 저는 중국 기자로서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들은 정부나 대기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보도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공존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6070세대 어르신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산타워에서 만난 노부부처럼 그분들은 한국 전쟁의 상처와 극심한 가난을 극복하며 나라를 재건했어요.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도 앞장섰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기회를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자들이 양심에 따라 보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가 흘린 땀과 피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젊은 기자로서 저는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분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엄청난 성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이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적 태도가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온 원동력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우리도 한국의 선배 세대들처럼 진실을 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사명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